예, 지금 그러면 지난주 이어서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1차 대전 이야기 하다가 말았던 것 같습니다. 1차 대전. 예, 어, 오늘은 주로 독일 쪽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국 이야기하고 프랑스 얘기하고 뭐 이런 나라들 얘기했었는데 저기 독일이 아직까지 못 나옵니다. 세계사에 1870 81년인가? 그 비스마르크가 되게 늦게 통일을 했습니다. 동일이 되게 늦게 통일을 해가지고 아직 세계사에 등장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아직까지 세계사에 등장을 못하고 있을 때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주 유럽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식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기능주의니까요. 기능주의라는 거, 기능이라는 건 예술사에서 전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기능이 아름답다. 뭐 군대 생활의 낭만 이런 말하고 비슷할까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도 유럽과 같이 이렇게 역사와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짓습니다. 막 짓는 게 현대사회, 미래의 건축 양식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미국에서 발전했던 기능주의, 지난번에 그 청바지 이야기 오래 말씀드렸는데요. 딱 청바지 같은 문화가 미국 문화입니다. 질기고 튼튼하고 찢어지지 않고 색깔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고 장식이 없는 옷요. 값싸고 튼튼한 물건을 만드는 게 미국의 디자인입니다. 이게 앞으로 시대의 미래의 예술과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도 유럽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던 쇠를 기둥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졸지에 창문이 많아지고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 요즘 아파트지요. 아파트 같은 게 생겨나고 벽면에 장식이 제거되고요. 그리고 그 기둥에서 장식이 제거되고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기둥 그대로 뽑고 벽이 더 이상 과거의 그 무게를 받는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벽이 건물로부터 풀려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이때부터 등장하는 양식이 커튼월 양식이라고 하는데 커튼월이라는 게 벽이라는 게 햇빛 가리는 월 정도 그 커튼의 역할만 한다고 해서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예, 그 부동산이라는 개념, 뭐 자본 이게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이미 생겨버려서 최대의 많은 공간을 좁은 땅에다가 막 밀어 넣는 게 돈이 됐을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짓듯이요. 막 50층씩 올리고 하는 거 아주 작은 공간에다가 최대한 많은 집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리고요.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파란 하늘을 잘라 먹는다 그래서 스카이 스크레이퍼 마천루 양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어쨌든요, 이게 이제 미래의 건축이 되고요. 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말이 굉장히 지금이죠. 지금의 중요한 말이 됐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식이 없는 미술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디즘이 또 미래 사회를 확 바꿔놨고요. 포디즘이라는 건 단순히 뭔가 물건을 빨리 만든다는 개념을 벗어납니다. 이건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노동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의 노동이라는 건요, 이렇게 노동과 제 노동의 결과물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다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중세의 길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길드. 길드의 장인들은요, 물건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시장을 예측하고요, 이게 자기들이 조그만 동맹체입니다. 조합입니다. 그 물건 만드는 조합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물건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하고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집행한다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물, 예술물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차라리 포지즘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포지즘은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의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숙련되지도 않았고요. 전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뭐 맞아가면서 일을 배우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들이 만드는 게 로봇인지 자동차인지 우주선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은
정해진 자리에 서서 그냥 기계 부품입니다. 자기한테 벨트가 굴러오면 그때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반복해서 하면 끝에 가면 로켓이든지 뭐 자동차든지 물건이 또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물건 만드는 방식이 미켈란젤로처럼 이렇게 영감이 안 떠오른다고 막 집으로 가버리고요. 막 그리고 그림 하나 그리는데 3년씩 그려버리고 뭐 중세 건축 짓듯이 건축물을 300년씩 성당 하나에 300년씩 짓고 그 건물을 지으면서 마음이 경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신심을 다해서 건물 짓고 또 뭐죠? 뭐 바티칸 같은 데서는 그 성당을 지으면서 그 성당을 짓다가 죽으면 순교한다는 그 이상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저기 천장에 모자이크 붙이다가 죽잖아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과 예술의 결과물이 분리가 안 됩니다. 저 여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교회들이 버려진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교회가 버려진 거 왜 저렇게 두냐 그랬더니 그 땅 밀어버리고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는 게 저기 또 흉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무덤이 잔뜩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도 무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무덤이 있고 근데 여기는 그 저기 제사 같은 것도 안 지내니까 무덤을 따로 찾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무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교회를 내버려 둔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던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덤 때문에 교회를 못 치운다.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 옛날 사람들한테는 중세 사람들한테는 교회 안에서 무덤을 쓴다는 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곧 천국의 지구 출장소니까 교회 안에서 무덤을 쓸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보면 교황이 지방의 영주들이랑 기사들을 다 호령합니다. 교황이 자기가 뭐라고 막 그냥 기사들한테 십자군 전쟁을 명령해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또 기사들을 보면 나가기 전에 자기 땅과 집과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기부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거든요. 그 전쟁 가서 죽을 줄 아니까 자기 재산을 몽땅 줍니다. 줘버리는데 이게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황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죽고 나면 한국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교회에 기부해 버리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중세 교황이 영주나 기사들을 벌 줄 수 있는 건 제일 큰 게 그 박탈하는 겁니다. 지위를 박탈하는 거요. 교황한테 자기 지위를 박탈당한다는 건요.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와 이게 인간의 삶이 구분이 안 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노동, 물건 만드는 기술, 그림 그리는 기술이랑 그 결과물과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중세라는 사회는요. 그게 꼭 중세뿐만 아니라 거의 1800년대까지 계속 그랬죠. 자기가 만드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 미국에서 나온 포디즘이라는 건 이제 결과물로부터 뚝 떨어집니다. 노동이 분화된다 그러죠. 이렇게 사회가 잘게 쪼개지고 사람은 그냥 기계 부품에 불과한 시대로 옵니다. 작품 생산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량 소비 사회, 대중 사회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 노동자들이 요 포드라는 회사는요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회사입니다. 이렇게 포드가 저 벨트를 얼마만큼 빨리 돌려야지 물건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나 시간을 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동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 일반 회사에서 월급을 3배, 4배를 줬는데도 그만두고 빨리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포드라는 사람은 주말에 교회 가나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몇 번 가나 뭐 이런 걸 다 재가지고요. 뭐 이렇게 사람을 그냥 아주 기계의 부품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얼마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나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한 달에 며칠을 쉬었을 때 일을 제일 많이 하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합니다. 계량화 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일을 분업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는 과거 같으면 미켈란젤로가 빠지면은 성당의 그림이 완성이 안 되지만 이 공장에서는 노동자들 누가 빠져도 첨단 제품이 그냥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줬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여력이 생깁니다. 이제 서서히.
과거의 예술이 오직 신과 왕에게 봉사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임금이 높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이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주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차값은 석 달만 월급 모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낮춰졌고요. 점점 미국 사회는 대중사회, 소비사회로 점점 바뀌어가고 공장들, 물건 만드는 기술들은 점점 기계화됩니다. 이게 포디즘입니다. 제가 맥도날드 가서 이제 일할 때 맛도 모르면서 막 5분 만에 빵을 12개씩, 햄버거를 12개씩 찍어내던 그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현대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미국을 대량 소비사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미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겠지만 이건 점점 현대사회, 그 기계화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그 신호를 계속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과 프랑스는 유럽이라 봤자 영국과 프랑스겠죠. 아직 잘 나가는 영국과 프랑스. 아직도 귀족 사회에 빠져가지고 미국 프랑스가 저기 중세 뭐라 그럽니까? 봉건적인 그 과거에 젖어서 살고 있는 시대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1, 2차 대전 덕분입니다. 1, 2차 대전 때 철저하게 사회가 개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려고요. 이거 쭉 넘어가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뭐 여기서도 기계화된 문명이 등장했지만 이건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념적으로 기계 문명을 찬양하는 겁니다. 장식을 제거하고 쭉 넘어갈게요. 이제 아 독일이 저 드디어 나왔습니다. 독일. 근데 지난주에 하던 얘기가 좀 하다 만 게 있습니다만 이걸 마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이 기차 얘기 한참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게 유럽 사회가 과거에 저기 그 르네상스 1500년대부터 1800년대 말까지 저기 뭐냐 그 계속 그림에서는 항상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과 1800년대 후반 되면은 자연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풍경화도 많이 그리고요. 어쨌든 이 미술의 대상이라는 건 언제나 이렇게 인간 그 처음에 신이었다가 인간으로 넘어왔다가 자연으로 넘어왔지만 어쨌든 이 주변의 풍경들을 그렸습니다. 이 이제 미술의 주제는 뭐랄까요?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에 봉사한다 그럴까요? 타인에게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1800년대 말 들어서 이제 막 세기 말이 다가오고 정신병자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나오면서 미술에 막 과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하다가 19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미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술에서요. 아까 미국에서 보여드렸는데 1800년대 후반부터 권총이랑 뭐 청바지랑 자동차에서 건물에서 기능주의 그 기능주의라는 게 결국은 기계를 찬양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서서히 기계를 찬양하는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계를 찬양하는 문화. 이게 1차 대전쯤 가면은 그게 다랍니다. 이 기계라는 게요, 유럽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화를 불러다 줍니다. 영화, 그 주로 기차 같은 거겠죠. 지난번에 한참 말씀드렸던 기차 얘기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한국 땅을 청량해가지고 기차 선로를 까는 겁니다. 기차 선로를 쭉 깔아서 기차를 달리게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선전 효과가 있거든요. 이 조선의 양반들 일반인들이 쭉 나와서 보니까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더니 엄청난 발전을 일으킨 겁니다. 신장로를 내고요. 길을 쫙 내고 철길을 깔고 기차가 거대한 시커먼 쇳덩어리가 막 하얀 연기를 내면서 달리는 게 이 사람들이 막 그 기술에 확 빠집니다. 경도된다 그럴까요? 일반인들은 거의 디즈니랜드에 들어간 수준으로 막 놀래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차라는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나타나고요. 기차가 나오고 이걸 보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식민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우와 대단한 일본이구나 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막 서울까지 가는데 등에다가 저기 보찜 메고 보름 동안 천리길을 걸어간다 그랬었는데 기차를 타면 하루 안에 가버립니다. 이거는 도깨비 마술 같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그랬지만 유럽 사람들한테도 심각한 뭐라 그럴까요? 저게 문화적인 충격을 준 거죠. 기차라는 게 저기 그것뿐만 아니라요. 유럽 사회가 식민지를 쟁탈하러 갈 때, 식민지를 점령하러 갈 때 전쟁을 쉽게 만든 이유기도 합니다. 기술이라는 게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식민지군을 그냥 이렇게 사냥하듯이 쏴서 죽이는 겁니다. 전쟁 가서 전쟁을 며칠 만에 이기고 제가 지난주에 축구 경기 하듯이 그렇게 구경한다 그랬는데 영국인들은 전 세계 50 몇 개 나라를 그냥 가서 쉽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냥 아주 쉽게 며칠 만에 뭐 몇 달 만에. 그게 전쟁이 게임이 안 되니까요. 유럽이 가진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하면. 그래서 유럽에게는 엄청난 부와 권위와 명예를 준 게 이 과학 기술이기도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유럽 사람들은 1900년대 넘어오면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작품 내에서 지금 지난주에까지 등장하던 뭐죠? 낭만적인 것들, 나무, 꽃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과학과 기술이 등장합니다. 기계 문명이 등장하고요. 이게 지금 기차를 그리고 기계라는 게 속도와 힘과 시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문화가 막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발라라는 사람은 시간을 그리기도 하고요. 아까 기차를 그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서 아마 화면이 멈췄을 것 같은데요. 이거 조금만 이따가 얘기하고 독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방가르드 얘기? 독일 얘기? 독일 러시아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러시아 얘기. 잠깐만 이걸 다 하면 헷갈리니까 독일 공장연맹 저 이때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지금 여지껏 독일 얘기를 계속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가 독일이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세계사에 등장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개 작은 소왕국으로 분리되어 있고, 프랑스랑 전쟁을 하느라고 계속 보불전쟁이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박살나고 있다가 간신히 프랑스를 이겼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고 비스마르크가 1881년인가 아마 그때 독일을 아주 뒤늦게 통일했을 겁니다. 독일을 뒤늦게 통일을 했는데 이제 이네들이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국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글자는 골치 아프니까 넘길게요. 예. 독일이란 나라가 이제 뒤늦게 세계사에서 명함을 내밀려고 들어와 보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전 세계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영국이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나머지 절반은 프랑스가 다 점령해가지고 전 세계 지구의 절반을 반땅 해먹은 상태입니다. 다 뻥을 좀 섞어서요. 옆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있고 오스트리아 제국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독일 식민지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 식민지. 얘네들은 그게 같은 유럽에 있는데 같은 국력도 센 큰 나라인데 영국과 프랑스에 너무 뒤져가지고 이게 식민지 전쟁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기 내부의 분란이 정리가 너무 늦게 되고 또 하나는 바다가 없어서요. 독일에는 저 북쪽밖에 없죠, 바다가. 거기서 식민지 점령하러 나가려면 너무 멉니다.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가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뒤늦게 통일이 됐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독일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그냥 곧바로 뒤늦은 산업혁명, 산업화에 집중을 합니다. 산업화에 집중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떵떵거리는 귀족 집안입니다. 귀족 집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산업혁명 일으켜가지고 산업 생산력을 막 높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라는 걸 아직도 장식하고 있고 막 아르누보 유행시키고 있고 이런 때인데 이 독일은 처음부터 산업 생산물의 질적인 향상, 수출을 처음부터 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습니다.
수출품, 공산품의 질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아까 기능주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주 실용적인 이유로. 독일도 이때부터 1907년쯤부터 물건을 아주 예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딱 100년 됐습니다. 100년. 산업혁명은 뒤졌지만 100년 전부터 독일은 산업화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좀 이따가 1차 대전 터질 때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은 이때 막 기술을 막 발전시켜 가지고 잠수함도 만들어내고요, 전차도 만들어내고, 독일에서 제일 먼저 로켓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때 쏴버립니다. 과학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키고요. 독일이 뒤늦게 으쌰으쌰 하면서 발전시킬 때 미술가들도 막 그 산업 생산에 도움을 주자, 산업 생산에 일조하자 그러면서 미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도이치 베르크분트, 독일 공작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게 영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여했던 그 크리스탈 팔리스, 그 수정궁에서 박람회 할 때 1851년에 기계로 만든 물건들이라는 건 되게 조악한 거였습니다. 싸구려 물건들. 좋은 물건은 사람이 손으로 꼼꼼히 만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해가지고 영국에서 또 그 윌리엄 모리스가요, 사람의 좋은 생활 습관은 좋은 물건에서 나오고 좋은 물건은 예술가가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하던 시절입니다. 있었습니다. 그 영국에서는. 근데 독일은 처음부터 물건을 기계로 만들자,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산업 생산품을 기계로 만드는데, 기계로 만들더라도 질이 좋은 물건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예술가와 기술자와 경영인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독일의 공업 생산품을 향상시키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기 모입니다. 이게 독일 공장 연맹입니다. 이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데가 처음에 그 창립 총회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옆에 포스터입니다.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 벌거벗은 남자가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있네요. 이 전통적으로 이게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오는 사람은 뭐냐면요, 선지자입니다. 새벽을 불러오는 사람. 횃불이라는 건 어둠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뭐 대부분 다 그랬죠. 저기 미국의 자유의 신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펠이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 골조 만들었고, 프랑스가 생산해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보내서 그 미국의 뉴욕에다가 세워줬다고요. 그 자유의 신상 이름이 그때 제가 까먹었네 또. 예, 자유의 신상이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횃불은 뭘까요? 이게 횃불이라는 건 진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진리라는 게 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새벽을 불러오는,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주로 대부분 다 의미가 그렇죠. 횃불이라는 건 빛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빛을 가져온다는 건 어둠을 밝힌다. 여기서 어둠은 유럽 사회에서 계속 그냥 중세입니다. 중세. 중세라는 건 종교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던, 기독교가 신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시대를 어둠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다크니스요. 그리고 근대 횃불이나 빛이나 새벽 뭐 이런 건 전부 다 이렇게 계몽주의, 과학, 기술, 이성 뭐 이런 것들, 근대 사상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새벽에 횃불을 가지고 와서 미래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빛이라는 건 진리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고 과학 기술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 선지자는 지금 말을 타고 왔네요. 이 선지자, 앞서 나가는 사람들, 이게 진보주의자라는 말도 대충 이쯤에 나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아방가르드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아방가르드기도 합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독일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가와 기술자와 경영인이 모여서 독일 공장 연맹을 만들고 독일의 생산품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쭉 넘어갈게요. 이 시대에 등장했던 그 여러 명의 미술가들이 있는데요. 천재들입니다. 세계를 바꾼 사람.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저기 디자인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그 여기는 사람들, 미술 쪽 말고 디자인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독일 통일되고 나서 저기 1차 대전 그 즈음에 이제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었던 독일의 미술가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자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예술가들이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1900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이, 건축, 예술, 미술이라는 게 확 바뀝니다. 이거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스 반데로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 반데로에라는 사람은 이게 그 나중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바우하우스라는 독일의 예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짓는 건축물을 보면요, 굉장히 모던한 현대 건축물입니다. 지금 건축이라는 건 당연히 문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이건 건축의 형식입니다. 형식, 건축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유럽 사람들한테 당연히 예. 그런데 이 건축물 보시면 지금 벽체와 지붕과 기둥과 이게 싹 사라졌네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뭘로 보냐면요, 제가 기계 얘기를 계속했는데 집이란 사람이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기 위한 기계고,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장인들이 돌을 쌓아가지고 조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산업 생산 재료들, 주로 공장에서 생산된 철골과 유리와 뭐 시멘트 같은 걸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합니다. 현대 건축은 다 그렇게 돼 있죠. 당연히 지금 영국에서는 아직도 빅토리아 시대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미국과 한국에는 지금 다 블록으로 지어진 양옥들이죠.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양옥들. 이런 저기 철골과 유리로 된 건물이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게 이 시대 1900년대 초 독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독일에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그 쇠파이프랑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큰 유리를 통으로 쓰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미국 건축에서 그 기능주의를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기능주의를 넘어서, 기능은 당연한 거고,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니까요. 기능은 당연하고, 거기에서 그 기능을 극단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제일 유명한 말이 그 리스 이즈 모아, 적을수록 많다, 리스 이즈 모아, 적을수록 아름답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박물관 가보시면 건축, 회화, 조각 모든 것에서 장식이라는 건요, 이 유럽 사람들한테 2000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입니다. 이렇게 장식을 제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르누보 얘기하면서 장식을 많이 뺀 그 맥킨토시 의자 같은 것들요, 그것도 장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든지 다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건축물이 요때쯤부터 등장을 합니다. 1900년대 초요. 주로 1914년, 7년, 1901차 대전 그 전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페터 베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건축가였었습니다. 건축가였다가 이 사람이 예술가로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독일의 아에게라는 공장입니다. 아이게라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 공장이 아직도 저희 독일의 과거의 장식 미술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네요. 뭔가 지붕이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 올립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왜 경복궁 가면은 항상 그 위에 그 이름 까먹었네. 맨날 까먹습니다. 그 기와 지붕에서 맨 위에는 저기 임금님을 뜻하고, 그 양쪽 옆에는 그 손오공에 나오는, 서유기에 나오는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막 서 있습니다. 동물들이 서 있는 건 그 집에 들어오는 악귀를 막아준다 그럽니까? 집에 복을 불러오고 화를 면하게 하고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건축 기아 지붕 옆에는 이렇게 또 도깨비 문양도 붙여놓고 원숭이도 붙여놓고 기둥은 둥글게 만들고 그리고 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또 뭐 방을 몇 칸, 99간, 100칸 채우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모든 게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 집을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뭘 만들 때 모든 형식의 기준은 음양오행이었잖아요. 음양오행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게 음양오행에 따라서 집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물이 흘러야 되고 뭐 이런 질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장식을 할 때는 오래 살라고 뭐 거북이 새기고 박쥐 새기고 십장생 새기고 뭐 하늘의 태양은 임금님이고 뭐 이런 모든 장식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유럽의 건축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서 우리나라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된 사람들, 이 아방가르드들은요, 이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제가 아르누보 때는 과거의 역사를 계속 무시하면서 새로운 장식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장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식을 하지도 않고 그저 계속 제거합니다. 지워나갑니다. 아까 헨리 포드도 장식을 다 없앴다고 말씀드렸는데, 헨리 포드가 장식을 없애는 건 그 뭐냐, 오직 목적이 하나입니다. 값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값을 싸게 만들고 유지 보수를 싸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국적인 마인드죠. 이게 예술가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경영상의 이유로 돈의 문제로 장식을 제거했는데 우연히 이게 시대의 발전 방향과 맞았던 거고요. 이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념적입니다. 약간 새마을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지었는데 철거를 받고 이 모든 재료는 주변에 산에 가서 돌을 캐온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들로 산에 가서 캐온 게 아니라 장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공장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포디즘과 같은 그 기술자들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그 장인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불러와서 설계도 따라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포디즘처럼 기계 생산된 건물입니다. 그 유럽에서 건물을 지을 때 막 몇십 년씩 몇백 년씩 짓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뚝딱뚝딱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철골과 이렇게 큰 유리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1904년 이게 몇 년이었지? 아이기라는 기업이 처음으로 미술가를 고용해가지고 처음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디자인사에서 기록되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요. 이 그 유명한 건축가를 고용해서 회사 전반을 미술로서 싹 바꿔버립니다. 이 목적이 현실을 개혁하고 그 독일이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요. 예, 이게 보면 지금 건물이 지어졌다는 느낌이 드나요, 지금? 철골에 리벳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관절이 보입니다. 예, 아까 미국 건물 보여드릴 때요. 미국 건물은 그래도 이렇게 철골을 가운데 넣고 밖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장식을 조금은 했는데 이 독일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냥 필요 없으니까 밖에다가 시멘트 바르는 것도 귀찮은 겁니다. 이게 시멘트도 안 바르고 철골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페인트 칠도 안 했죠. 이 순수하게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것도 되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유럽에서 예술을 만들 때 재료의 본성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성을 속인다 그러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미켈란젤로 벽에다가 페인트를 발랐지만 페인트 저기 이게 뭐죠? 그 프레스코와 뭐 그런 회화 물감을 발랐지만 그게 물감이면 절대 안 됩니다. 물감이어서는 안 되고 항상 신 그 자체야 되고요. 대리석을 깨면은 대리석이 곧 살아서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물건에 물체, 나무나 돌이나 시멘트나 쇠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 뭐를 만들 때든지. 근데 지금 그냥 다 노출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건축의 또 원형이 됩니다. 노출 콘크리트, 노출 철골 구조, 철골로 만든 이렇게 에펠탑 같은 구조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아주 현대식 건축입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그리는데 이 사람이 포스터를 그리면
이게 뭔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막 랄랄라 하면서 즐겁게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까 저기 미래파 그림 보여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냥 전구입니다. 전구. 이 시대쯤 발명된 전구요. 이게 에디슨이 전구 만든 게 100년쯤 됐나요? 얼추 그쯤일 것 같습니다. 전구인데 전구가 주제입니다. 전구의 주제가 전구고요.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이게 점과 직선과 그 원으로 수직 수평선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보기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까지는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와 콤파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얼핏 보면 슬개도면 같습니다. 지금 슬개도면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르누바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평면적이고 얇게 그리고 윤곽이 따져 있지만 아르누바하고는 또 다른 게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요즘 컴퓨터로 캐드 도면을 그리듯이 뭔가 전기가 방사되고 있는 거 퍼져 나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제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포스터를 그렸네요. 그리고 글자가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이것들이 발전을 합니다. 글씨도. 이건 또 다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책 표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거거든요. 수직 수평선에다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장식을 다 없애고 오직 비례만 예쁘다, 비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례. 수직 수평선과 비례, 원. 수직 수평선은 과학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비례라는 것도 과학의 언어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대상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몇 대 몇 숫자로 미술을 숫자로 풀어낸 게 비례입니다. 비례를 통해서 표지를 장식하고 있네요. 이게 책 표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만들었는데요. 얘네들이 주전자를 만들면서 저기 뭐냐 규격화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규격화,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미국의 콜트총 보여드리면서 이게 호환됩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그 총 내에서는 호환이 됐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종류의 호환이냐면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밑에 규격표가 있는데요. 주둥이와 손잡이와 몸통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걸 스탠다드라 그러죠. 스탠다드 표준화되어 있는 거. 규격화를 시도합니다. 모든 세상의 물건을 정해진 틀 속에 딱 가두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뭐 지금 보기엔 별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보기에는 너무 당연해서요. 전기 코드를 꽂는데 영국에서는 210, 220볼트, 110볼트, 3점씩, 2점씩 이렇게 돼지코가 2개, 3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지금 보기엔 너무 당연합니다. CD 크기도 정해져 있고 그 화면 크기도 뭐 텔레비전 화면도 몇 인치 정해져 있고 전구 크기도 정해져 있지만 이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 시대에 들어서 독일에서 모든 걸 규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규격화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을 과학적인 기준에 맞게 바꿔 나간다 그럴까요? 예, 지금 보기에는 흔해 보입니다. 이게 아직도 제그 중이 제머를 그 뭐랄까 재벌을 못 버려가지고 또 그러니까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망치질 했네. 이게 무슨 질이라 그랬죠?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철 표면을 통통통통 쳐가지고 질감을 내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규격화된 주전자입니다. 예, 아이게사에서 만든 전기 시계인데요. 뭐 이때 당시에 최첨단 제품이겠네요. 이 시계가 지금 재밌는 게 영국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시계들 다 장식이 있습니다. 귀한 물건, 저희 최첨단 제품, 귀족들이나 쓰는 비싼 물건 같으면은 이 비싼 물건을 저렇게 덩그러니 동그라미와 숫자로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영국 사람들은 분명히 위에다가 뭐 아기 천사 붙이고 포도 열매 붙이고 뭐 이런 짓을 할 겁니다. 분명히 주변에 배경에다가 그림 그리고 핸딩 그리고 달림 그리고 글씨에도 장식을 막 새겨 넣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 되게 획기적인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이게사에서 음,
기업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 CI라고 부릅니다. 이 현대 사회에는 기업들이 대부분 디자인을 이용해서 그 경영을 하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게 항상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나이키에서는 로고를 만들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 LG는 그 파란색, 삼성은 항상 파란색 쓰면서 삼성 로고를 박아놓고 이게 우리 겁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만 이때부터 이 1900년대 초에 아에게 사는 페테 베렌스라는 디자이너가 기업의 그 기업의 공장 건물도 기계화시키고 제품도 기계화시키고 포스터도 기계화시키고 그리고 CI라는 개념 전 회사에다가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갖다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은 그냥 저기 화가들이 그 뭐냐 면직물 모직물에다가 패턴 만들어 주는 정도 역할을 했다면 여기는 지금 패트 베런스가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기업의 중요한 CEO처럼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독일이란 나라가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수출을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력이 계속 1등이고요. 전쟁으로 그렇게 망가져도 여전히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전 세계에서 1등이고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거의 다 유럽 쪽은 다 망했죠. 뭐 프랑스에 조금 남아있고 영국, 이탈리아 회사는 대부분 다 독일로 팔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도 1등이고 오디오도 1등이고 과학기술은 전부 독일이 요 시기쯤 과학기술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자인과 결합이 되면서 쭉 1등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질이 좋은 기계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로요. 뭐라 그럴까요? 영국은 기계 제품, 뭔 싸구려, 조악한 거 이렇게 믿었고 미국은 그냥 싸구려입니다. 그냥 싸구려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싸구려 물건을 싸게 만든 겁니다. 근데 독일에서는요, 기계 제품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디자인이 예술이 결합되면서 기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때부터 보여줍니다. 이런 걸 기계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기계 미학. 예, 전기 펜을 만들었네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전기등입니다. 전기등. 전기등인데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공장 제품들이니까요. 예,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46분.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갑니다. 예,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아방가르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가 뭐냐면, 1차 대전 전쯤에 독일이란 나라가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들고 유럽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듭니다. 독일이 산업화를 뒤늦게 막 일으키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다 먹고 있으니까 우리도 식민지 좀 먹자 그러면서 뒤늦게 침공을 시작했는데 옆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기존의 대감들이든 프랑스와 영국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이걸 어디 감히 숟가락 올리냐 그러면 한 대 때린 게 1차 대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 박살나죠. 그, 이 시대 얘기입니다. 이 전쟁이 유럽 사회에서 크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미술에서 이 전쟁 용어가 들어온 게 아방가르드입니다. 아방가르드는 군대 용어로 어드밴스드 가드, 저기 군인들이 행군할 때 맨 앞에 서가지고 50m, 100m 앞에 서서 저기 있나 없나 정찰을 하는 애들이고요. 이 아방가르드 그 어드밴스드 가드인데 아방가르드라고 부릅니다. 그냥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아방가르드는 진보주의자라고도 하고 또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아방가르드가 항상 나가 있는 그 전쟁터에 제일 먼저 발 담그고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미술에서의 아방가르드는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뛰어나가는 사람들, 과거를 뒤집어 엎고 변혁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아방가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술가들 중에 제가 또라이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 미술가들을 주로 아방가르드라고 부릅니다. 미술가들이 굉장히 회개망측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를 뒤집어 엎고 그냥 전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이건 안 돼, 왜 저건 안 돼,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 시대에 이제 미술이 등장을 하는, 요 시대의 미술가들은요, 무슨 짓을 하냐면 할 수 있는 모든 미친 짓을 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 미술가들, 그러면 예술가, 그러면 얼핏 떠오르는 단어가 좀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 사람들, 좀 반이성적인 사람들, 좀 또라이들. 근데 예술가들이 그러면 저 예술가적 기질이 있네. 막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짓을 하는 게 예술가들입니다. 이 시대의 예술가들, 이 아방가르드들은요, 끊임없이 과거를 계속 의심하고 전복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요 딱 1900년대 아방가르드들은 약간 좀 국수주의자들, 자기들은 미래를 향해서 그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독일에서의 아방가르드들은 국가를 발전시키겠다고 뛰어들고요. 러시아에서의 아방가르드들은 저기 뭐냐, 그거 1917년, 19년, 1919년인가 러시아 혁명? 그때 러시아 혁명을 완성하는 도구로서 예술가들이 활동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아방가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누구냐, 지난주에 나왔던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도 아방가르드입니다. 기존의 예술들을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요. 근데 뒤집어 엎었다고 해봤자 그냥 뭐 양반들 욕 좀 하고 뭐 그림에 매춘부가 좀 나오고 그림에 나오면 안 되는 까만 개가 나오고 고양이 나오고 점 찍고 뭐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미술가들은요, 과거와 달리 굉장히 과격하게 전복시킵니다. 이제 1900년대 넘어오면서 완전히 신에게서 벗어나가지고 그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개조하겠다, 모던한 사회로 만들겠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알 수 없는 그림들을 그립니다.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러시아에서 아방가르드입니다. 보통 미술사에서 러시아가 안 등장하죠. 러시아가 안 등장하는 이유가 러시아는 조금 있으면 저기 콜드워 냉전 체제로 접어들면서 유럽사에서 왕따 시켜버립니다. 왕따 시킨다는 게 지금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술가들은요, 러시아 미술가들은 미술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까 독일에서의 아방가르드들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서 공업 생산품의 질을 올려서 독일을 세계 최강의 산업가로 만들겠다 그런 주장을 했다면,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들은 예술가들도 노동자다. 이게 사회주의 혁명, 저기 공산당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인들, 지식인들은 굉장히 천대받죠. 이렇게 그 지식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인민의 아편? 중국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 그럽니까? 일반인들을 속인다 그럴까요? 엘리트 계층들은 잘난 척하는 중국으로 치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과거의 전통의 틀에 묶여 있게끔 유교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엘리트들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념을 주입시키고 사상을 주입시켜서 이게 노동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트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데, 미술가들도 쭉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엘리트입니다. 되게 잘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 미술가들이 우리도 노동자다. 우리는 낙과 망치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붓과 캔버스와 연필을 가지고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노동자다. 그러면서 이 미술을 이용해서 혁명이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여기 그 도구가 주로 노동자들이 쓰는 농사 짓는 도구와 공장에서 쓰는 망치 같은 거,
망치나 그 스패너 아니면 밭에서 쓰는 낫 같은 거요. 꽃갱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러시아에서 이 시대 미술가들은 그 러시아 국기가 보면 낫과 망치인가요? 노동자들을 표시하는 낫 농사 짓는 것과 망치 산업 생산을 하는 망치 낫과 망치인데 여기도 지금 그렇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같은 시대에 1900년대 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1910년대에요. 유럽과 똑같이 기계에 약간 미쳐 있습니다. 미래의 러시아 혁명을 기계가 완성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유럽 제국주의자들은 이 산업 기계 전기 기관차로 대표되는 기계가 유럽의 유토피아를 가져와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기계가 미래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와 콤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탑 같은 걸 겁니다. 선전을 하는 탑이나 이건 아마 확성기겠네요. 마이크 같은 거. 혁명을 막 이렇게 나팔 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벨트가 메어져 있으니까 기계겠네요. 이건. 이 시대의 미술가들이 주로 그리는 건 대부분 기계입니다. 기계와 그 혁명을 찬양하는 그림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게 1910년대 얘기입니다. 아주 뜬금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르누보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상파 얘기를 하는 게 불과 10몇 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세기말이 넘고 세기초가 됐는데 유럽 사회가 확 바뀝니다. 10년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그림하고 저기 인상파 미술가 마네, 모네, 고호, 세잔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게 100년 전 1910년대 그림들 추상 미술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아방가르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사람들요. 전통적인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혁명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뭔가 미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뭐 이런 주제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것 좀 보여드릴게요. 뭐 혁명을 찬양하다 보니까 또 이게 스탈린이 나왔네요. 그리고 공산당 정치 혁명을 막 이렇게 글자로 새겨 놓기도 하고 이런 내용 이런 일들이 1910년대 20년대 유럽 사회에서 쭉 진행이 됩니다. 1차 대전 전후로 해서요. 러시아 구성주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저기 넘어갈게요. 어렵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을 찬양하다 보니까 막 저기 뭐냐 사회주의 혁명 완수 그러면서 미술가들이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이요 구성주의, 태양주의, 절대주의, 광선주의 막 이런 이상한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 그 인상파 얘기하면서 그림 어렵습니다 그랬잖아요. 요 시대에 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주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태양을 그렸다고 하고요. 절대적인 것 아마 혁명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태양도 아마 과거였다면 태양은 왕이거나 뭐 저기 루이 16세 그런 왕이거나 아니면 저기 중세 시대에는 태양은 뭐 하나님이겠죠. 뭐 아폴로일 수도 있고요. 이때는 아마 혁명일 겁니다. 태양이라는 게. 그리고 기계 문명을 찬양하다 보니까 수직 수평선, 자와 콤파스만 쓰고요. 그리고 기계의 언어라는 건요, 굉장히 순수하고 기계라는 게 이성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순수하고 아주 절대적인 거 그런 걸로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때 나오는 예술들은 이제 저기 삼천포로 갔습니다. 이제 저 봐도 모릅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초기에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개 그림이랑 비슷하죠. 개가 발을 바바바바박 하는 거. 그 이탈리아 미레파 이탈리아랑 러시아랑 비슷합니다. 칼 가는 사람인데요. 지금 손이 다다다닥 여러 개 나옵니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노동자지요. 그리고 사람이 마치 기계 같습니다. 아까 기차가 들어오는 그런 풍경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이 그림 보시면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저기 피카소.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시대 사람입니다. 1910년대는 이제 기계에 완전히 미쳐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 세기 말에 그 둠스데이 휴거도 일어나지 않고요.
예수는 완전히 기독교는 완전히 저쪽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1차 대전 즈음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모습도 봤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직 기계 문명을 찬양하는 이런 이게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막 유럽 사회에 팽배합니다. 제가 말이 막 꼬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요. 이 러시아에서는 근데 유명한 예술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예술가들 어떻게 되냐면요. 좀 있으면은 다 숙청당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은 그 화가도 예술가도 노동자고 예술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러시아의 이 아방가르드 미술은 어렵습니다. 추상 미술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엘리트적인 겁니다. 그러면 엘리트라는 건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의 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하고 같은 대상입니다. 숙청의 대상요. 교수, 자본가, 귀족 이런 사람들, 지식인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 자아 비판하게 하고 시골로 하방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시골로 농장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돼지 치고 소 치고 밥 깔고 감자 캐는 일을 시켜버립니다. 해서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이렇게 반짝하고 끝납니다. 예. 그 이후로 러시아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사실주의라는 건 지금 북한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그림. 누구나 인민이 한눈에 보기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만 그려야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모든 게 혁명을 선동하는데 막 그 힘이 강한 노동자들이 아주 막 팔을 쭉 내뻗고 미래를 바라보는 뭐 공장을 짓고 있고 그걸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그림들만 러시아에서는 인정됩니다. 이후로 예술가들 다 숙청당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긴 한데 아까 저 못 본 요걸 좀 어디 갔지요? 미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릴게요. 이건 야 피카소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된 어떻게 나가셔야 되나요? 이렇게 피카소 그림 보시면요. 아까 저기 러시아 아방가르드 가르드랑 똑같습니다. 선을 기하학적으로 쪼개놨죠. 과학 기술 자와 콤파스에서 나올 수 있는 선들입니다. 그리고 삼원색만 쓰고 있죠. 지금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삼원색만 쓴다는 건 러시아에서는 색깔도 장식이다 그래서 색을 안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지금 빛을 과학적으로 기계로 분해하면 프리즘을 가지고 빛을 분해하면 빨강, 노랑,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 삼원색만 쓰고 있습니다. 얼굴이 막 눈이 막 찌게 뜯어져 가지고 삐뚤어져 있는 건 얼굴을 기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 세잔느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 각도에서 봤다고요. 얼굴을 분해해 가지고 눈과 코와 입을 재조합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모든 물건을 분자로 분해해서 제조합하는 것. 분해 제조립은 과학의 방법론인데 미술에다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그림은 아까 그림 어디 갔죠? 이런 겁니다. 세상을 분해하고 분해해서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 재조합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그 방법은 네모입니다. 주로 큐비즘이 네모잖아요. 네모는 기계 생산에서 나오는 자와 콤파스에 나오는 기계 언어입니다. 세상을 이게 신이 만들어준 세상을 기계로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근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다시 재조합해내는 거예요. 이게 큐비즘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과학의 눈으로, 기계의 눈으로, 이성으로 분해해서 다시 예술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1910년대에 유행했던 이 아방가르드들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저 시간은 다 썼고요. 예, 아이고, 수고 많으